지금부터 2022년 아산시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벼농사 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고품질 쌀 생산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맡은 저는 아산시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에 근무하고 있는 남현길입니다. 먼저 강의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벼농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최근 각각 받고 있는 벼 노동력 절감, 또 경영비 절감을 할 수 있는 벼 직파 재배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또 벼농사 드문모 심기 재배 기술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아산시 아산 맑은 쌀 원료곡으로 개발된 신품종 해맑은 벼 재배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벼농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쌀 생산 현황하고 작황을 살펴보면요, 전국적으로 벼 재배 면적과 생산량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2021년 재배 면적과 생산량은 2020년 대비 약간 증가한 경향으로 나왔고요. 그 원인으로는 최근 벼값이 지속적으로 상승했던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논타작물 재배 지원의 축소, 그리고 또 농업 인구가 고령화됨에 따라서 벼농사로 다시 회귀하는 그런 경향, 이런 세 가지 원인 때문에 재배 면적이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전국적인 벼 재배 면적은 전년 대비 0.8% 정도 증가가 됐고요. 또 전국 쌀 생산량은 전년 대비 10%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또 10아르당 쌀 생산량을 살펴보더라도 전국적으로는 9% 정도 증가를 했고요. 아산시 같은 경우에도 8%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파종기하고 이항기의 기상 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 말과 5월 초에 저온과 일조량 부족으로 모짜리 생육 불량이 좀 있었고요. 특히 이제 부직포 용묘를 하는 농가들 중심으로 뜬모 피해가 좀 많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용묘 초기에 5월 1일부터 5월 10일 사이에 평균 기온이 12.8도를 기록했고요. 또 그 중에 5월 1일 날 최저 기온은 10.1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안전하게 용묘를 하고 이항 후에 잎모율 향상을 위해서는 5월 초에 모짜리를 파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분할기하고 생육기의 기상 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 말 이항 직후에 평균 기온이 낮고 일조량 등이 부족해서 초기 활착 및 분할이 좀 다소 지연됐었고요. 그런데 6월하고 7월 생육기에 접어들면서 평균 기온도 높아지고 일조량도 전년 대비 많았기 때문에 중후기의 분할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출수기와 등숙기의 기상 여건입니다. 출수 직후에서부터 등숙기의 잦은 강우로 인해서 친들벼를 중심으로 흑수 피해나 이상 마름 증상 등이 발생을 했습니다.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 친들벼의 출수가 다소 지연됐고요. 보통 8월 20일 전후로 출수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때 비가 자주 내렸고 또 돌풍도 부른 것과 이렇게 겹치면서 친들벼에 대해서 친들벼가 이상 마름 증상들이 좀 다소 많이 나타났던 해였습니다. 그리고 도열병 감수성 품종과 질소질 비료를 과비한 포장을 중심으로 목도열병이 일부 발생을 했었고요. 그리고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태풍 피해가 아산 지역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복의 영향도 좀 적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수확량은 전년 대비 10% 내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태풍 발생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에 국내에 영향을 준 태풍은 총 3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산 지역에 영향을 준 태풍은 없었었고요. 그로 인해서 도복 피해도 감소가 됐고
특히 조생종의 등숙기 때 기상 조건이 양호해서 조생육종표의 수확량이 증가를 했습니다. 중만생종도 마찬가지로 수확량은 증가를 했는데요. 중만생종의 등숙기 때는 비가 자주 내리고 해서 이상마름 증상 등이 조금 발생을 했던 해였고요. 또 우리나라 에 영향을 주는 태풍 발생 시기가 예전에는 8, 9월 정도에 이렇게 영향을 줬었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태풍 발생 빈도도 늘어나고 있고 또 수학기인 9월, 10월에 이렇게 태풍이 발생하는 경향입니다. 따라서 도곡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벼 직파 재배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파 재배란 그 벽실을 직접 논에 파종해서 벼농사를 짓는 농사법입니다. 직파를 하게 되면 그 노동력도 절감을 할 수 있고요. 또 생산비도 절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재배 방법입니다. 재배 유형을 살펴보면 먼저 드론을 활용해서 담수 직파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직파기를 활용해서 문운 직파를 할 수 있고 또 건답 상태에서 건답 파종을 하는 그런 건답 직파 방식, 이렇게 세 가지로 유형을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담수 직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수 직파 체계는 이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 파종 전에 비료 살포기 등으로 이렇게 완효성 비료를 전층 시비를 하셔야 되고요. 또 파종은 3에서 5cm 정도 논물을 가둔 담수 상태에서 파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파종할 때 하기 전에 그 주의사항은 썰의 작업 후에 5일가량 농구치기를 실시하셔야 되겠습니다. 농구치기를 하지 않으면 종자가 깊게 매몰되거나 해서 발화율이 감소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파종하고서 한 3일에서 5일 정도 후에는 그 논물을 배수하셔서 벼의 그 뿌리가 빨리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간단 간수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파종 후에 한 열흘에서 15일 사이 정도에 벼 키가 1.5엽기 정도 되면 담수 후에 관행적으로 본닥 관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파종 후에 15일 이내에는 반드시 중기제초제를 처리해 주셔야 피 방제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문온 직파 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문온 전파, 담수 산파하고 문온 직파의 차이는 파종할 때 논물을 배수하는 것이 차이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완효성 비료를 시비를 할 때 문온 직파에서는 직파기에 측조 시비기가 달려 있기 때문에 파종과 동시에 측조 시비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문온 직파도 마찬가지로 썰해질 작업 후에 5일가량은 농구치기를 반드시 실시하셔야 되고요. 또 파종 하루에서 이틀 전에는 논물을 배수하고 파종 동시 완효성 비료를 측조 시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그 물관리 방법은 담수 산파 체계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파종 후에 파종 초기 모 상태입니다. 지금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은 5월 29일 날 파종을 한 철분 코팅 벽시인데요. 파종 후 3일차가 되면 이렇게 하얗게 싹이 트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파종 후 3일차, 4일차, 10일차, 그리고 16일차 때 사진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파종 후 10일차가 되면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 뿌리가 잘 내리고 있고요. 그 이후에 1.5엽기 이상 되면 논물을 담수해서 중기제초제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담수 직파
때의 그 생육 모습입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6월 14일이 되면 이렇게 임모를 하게 되고요. 또 6월 29일, 7월 30일, 10월 6일 이렇게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생육이 진행됩니다. 다음은 문혼직파의 생육 모습입니다. 이 문혼직파도 파종 후에 6월 14일, 그러니까 한 보름 정도가 지나면 보시는 바와 같이 임모를 완전히 하게 되고요. 또 6월 26일, 7월 15일, 7월 20일 사진과 같이 이렇게 생장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문혼 전파든 드론 담수 산파든 그 직파 재배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결해야 될 몇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논 레이저 정밀 균평입니다. 이양 재배도 마찬가지지만 논이 평평하게 유지가 돼 있어야 물 관리라든지 시비 효율이라든지 제초 효율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이저 균평기 같은 장비를 이용해서 논 균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균평 작업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쟁기를 이용해서 논을 경운하고요. 그리고 한 일주일 전후 정도 이렇게 논을 건조시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세토 작업을 로터리를 이용해서 실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레이저 균평기를 이용해서 논을 균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균평이 완료된 논의 상태를 보시는 겁니다. 다음은 종자 철분 코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 피해를 방지하고 임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종자의 일정 두께로 철가루를 코팅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철분 코팅의 특징으로는 그 철분 코팅을 하게 되면 물살에 의한 쏠림 현상도 방지할 수 있고 또 논토양에 밀착해서 부묘 발생이 적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새가 이렇게 새 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사진에 보시면은 왼쪽이 일반 벽시고요, 오른쪽이 코팅 벽시가 되겠습니다. 요것은 그 코팅 벽시와 일반 벽시를 그 배터리 디시에서 발화시킨 상태인데요. 5월 2일 날 이렇게 배양을 했을 때 처음 5월 2일 날 해맑은 벼의 종자를 갖고 파종을 했고요. 파종 후에 한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모습입니다. 보시면은 철분 코팅 종자가 이렇게 녹화도 잘 돼 있고 싹도 많이 자란 경향이 있고요. 무코팅 종자는 그에 비해서 녹화가 좀 덜 돼 있고 싹의 길이도 좀 작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2주 정도, 3주 정도 더 방치해 놨을 때도 철분 코팅 종자의 경우에는 곰팡이라든지 이런 잡균들이 발생을 하지 않았는데요. 무코팅 종자의 경우에는 이렇게 하얀색 곰팡이들이 발생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코팅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자를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종자는 보급종 종자로 하시는 게 가장 적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침종을 20도씨에서 이틀에서 3일 정도 침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종자를 탈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코팅 작업을 실시하게 되는데요. 종자 20kg당 철분 10kg하고 소석고 1.5kg을 배합해서 고르게 코팅할 수 있도록 교반기에 투입해서 교반을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코팅 작업이 완료되고 나면 4에서 5일 동안 그 그늘진 창고 바닥에 펼쳐서 산화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처리 과정 중에는 하루에 한두 번 정도 관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후에 발화 테스트해서 이상이 없으면 파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코팅 종자의 산화 과정입니다.
벽실을 코팅을 하게 되면 이렇게 쥐색으로 색깔이 변하게 되고요. 또 물을 관수해주면서 산화 처리를 하게 되면 이렇게 흑갈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코팅이 완료가 되면 이렇게 갈색으로 코팅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코팅 상태 비교인데요. 이렇게 코팅 표면이 거칠게 되면 파종 작업 중에 코팅이 벗겨지거나 부스러기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파종구가 막히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코팅이 매끄럽게 돼야 잘된 코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코팅할 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코팅을 너무 오랫동안 하게 되면요. 그러니까 교반기를 너무 오랫동안 돌리게 되면 자체적인 발열도 일어나고요. 또 코팅이 완료된 후에 밀폐된 상태라든지 아니면 용묘 하우스에 뜨거운 그런 곳에 이렇게 상하 건조를 시키다 보면 이렇게 종자가 탄화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발화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파 재배하실 때 벽시 소요량과 파종 시기입니다. 벽시는 일반적으로 10아르당 3에서 4kg 정도가 적당하고요. 또 철분 코팅을 하게 되면 벽시 무게가 증가를 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파종량을 조금 늘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적정한 임무수는 1제곱미터당 한 100개 안팎으로 파종이 되게 파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파종 시기는 아산 지역 기준으로 한 5월 18일에서 20일 정도, 27일 정도에 파종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평균 기온이 15도씨 이상이 돼야 파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300평당 4kg을 파종했을 때 임무 현황인데요. 위에 것이 90개 정도 파종했을 때 임무 상태입니다. 밑에 사진은 임무수가 100개일 때 사진입니다. 이 정도 밀도로 파종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잡초성벼하고 재배벼의 발화 생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파 재배를 하는 경우에 가장 문제시되는 게 잡초성벼입니다. 잡초성벼가 발생을 하면 제거하기도 힘들고 또 벼의 수확량에도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잡초성벼를 제거해 주셔야 되는데요. 잡초성벼가 없는 포장을 선정하는 게 가장 좋고요. 잡초성벼가 그래도 조금 많이 발생을 하는 그런 논일 경우에는 4월 중하순경에 논물을 일찍 대고 2, 3주간 잡초성벼를 발화를 시킨 다음에 로터리 작업을 통해서 제거를 하시거나 비선택성 제초제인 글루포시네이트 암모늄 액제를 이용해서 제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표에 보시면 재배벼의 경우에는 15도씨에서 3주가 경과해도 출하율이 50% 이하인데요. 잡초성벼의 경우에는 15도씨에서 2주만 지나도 거의 80% 이상이 발화를 하게 됩니다.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잡초성벼를 먼저 발화시켜서 제거를 해주시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잡초성벼 제거 적기는 아산 지역 기준으로 봤을 때 4월 말에 논물을 일찍 대고요. 한 2, 3주 정도 잡초성벼를 키웁니다. 그리고 나서 5월 초 중순쯤에 잡초성벼를 로터리 작업으로 없애주면서 비선택성 제초제를 활용해서 잡초성벼를 제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5월 말경에 파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직파 재배할 때의 시기별 등숙 상태입니다. 아산 지역 기준으로는 6월 초순까지는 파종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여기 사진에서 보시면 6월 5일부터 5일 간격으로 6월 30일까지의 파종한
벼의 상태입니다. 파종 시기별로 등속 상태를 보시면 6월 5일날 파종하고 6월 10일날 파종한 벼의 경우에는 등속 상태도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6월 15일부터 30일까지의 등속 상태를 보시면 청취라든지 미숙잎들이 좀 많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종 시기별 등속 상태의 벼 모습을 보시면 6월 5일, 6월 10일 날 파종한 벼의 경우에는 벼 키도 크고 이삭도 잘 여물었습니다. 나머지의 것들은 벼 키도 작고 이삭도 미숙잎들이 많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등속 상태를 이렇게 확대해서 보시면 6월 5일과 6월 10일이 양호한 것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나머지 것들은 보시면 청치들이 이렇게 많은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파종 시기별 등속 상태에서 현미 상태도 보시면 6월 5일과 6월 10일 날 파종한 것이 양호한 것으로 보이고요. 나머지 것들은 현미 상태에서도 미숙잎들이 많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직파 재배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수 직파의 경우에는 노동력 투입 시간이 종묘 이양에 비해서 24% 정도 절감이 되고요. 또 생산비 부분에 있어서도 중묘 이양에 비해서 8% 정도 절감이 됩니다. 그리고 쌀 수량적인 부분을 비교해 보시더라도 일반 이양 기준으로 했을 때 전혀 직파가 수량이 떨어지거나 하지 않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벼 건답 직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답 직파는 모내기를 하지 않고 그 마른 논에 벽실을 직접 파종하는 재배 방법입니다. 건답 직파 체계를 보시면 4월 하순경에 비가 오지 않는 건기에 마른 벽실을 파종을 하고요. 또 파종과 동시에 측조 시비도 하실 수 있고 또 복토를 하기 때문에 코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벽시가 흙 속에 묻혀 있기 때문에 새 피해도 없고요. 그래서 노동력을 좀 절감을 하실 수 있고요. 또 비선택성 제초제를 출하하기 바로 직전에 살포를 해서 잡초성별을 1차적으로 제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흙 위로 싹이 올라오게 되면 그 싹이 자라는 시기에 따라서 물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후에는 일반 이양재배와 같이 관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건답 직파의 파종 개요입니다. 보시면 4월 중순에 중하순에 마른 로터리 작업을 하고요. 또 정밀 균평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자 파종 전에 종자 소독도 하셔야 되고요. 또 파종과 동시에 측조 시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5월 중순경에 출하 직전에 비선택성 제초제를 살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후에 모가 자라는 길이에 따라서 관수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제초제를 살포하시고 관행 관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초를 하기 위해서 화학 농약을 화학 제초제를 사용을 하시는데요. 화학 제초제를 사용하셔도 되고 또 제초 효과를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왕우렁이를 이용해서 제초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왕우렁이는 이렇게 보시면 치패가 있고 중패가 있고 성패가 있습니다. 치패의 경우가 제초 효과가 좋기 때문에 왕우렁이를 넣으실 때는 치패를 활용해서 제초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왕우렁이 투입하실 때 주의사항입니다. 투입 시기는 건답 파종 후 한 달 이후 정도 되는 5월 중하순쯤 투입을 하시면 되고요.
벼가 2, 3엽기 정도 전면 관계 후에 투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투입량은 10아르당 치패 기준으로 한 3kg에서 4kg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왕우렁이의 경우에는 그 논이 정밀하게 균평이 돼 있어야 어린 묘가 물에 잠기지 않고요. 그로 인해서 우렁이 피해가 방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정밀 균평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생태계 교란 방지를 위해서 반드시 오른쪽 사진과 같은 차단 물꼬를 설치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조기 건답 직파에서의 생육 상황입니다. 4월 27일 날 파종하는 장면이고요. 5월 12일경에 그 흙 속에 벽시의 발화 상태입니다. 그리고 5월 12일경 그 위에 피하고 잡초성 벼가 일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5월 14일 날 드론을 활용해서 비선택성 제초제를 살포했고요. 그 후 이틀 후인 5월 16일에는 벼가 이렇게 지상부로 출현을 했고요. 나머지는 제초제 성분들 때문에 잡초성 벼하고 피는 이렇게 고사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5월 19일 날 정상적으로 벼가 완전히 임모를 했습니다. 그리고 5월 27일, 7월, 8월, 10월 달에 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왕우렁이의 제초 모습인데요. 이게 9월 중순경에 촬영한 사진입니다. 보시면 바닥에 이끼도 하나도 없고 잡초도 하나도 없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왕우렁이의 제초 효과는 보시는 바와 같이 화학 제초제에 못지않게 제초 능력이 뛰어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벼 드문모 재배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문모 재배란 여러분들께서 많이 들어보셨고 실제로 많이 하고 있는 재배 방식입니다. 가장 장점으로는 모판 개수를 관행 대비 3분의 1에서 4분의 1까지 줄여서 농작업을 생략화하고 생산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그런 이양 재배 방법입니다. 기존 이양 재배하고의 차이점은 밀파 육묘를 하고요. 또 이양 주수를 7, 80주에서 평당 50주 내외로 이렇게 심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모판 수는 300평당 10아르당 한 20에서 30판 들어가던 것이 300평당 10판 안팎으로 이렇게 줄일 수 있는 그런 이양 재배 방법입니다. 생산비 절감 효과 부분은 육묘용하고 이양 비용을 합쳐서 10아르당 63,500원을 절감을 할 수 있고요. 또 노동력도 300평당 0.75시간을 절감을 할 수 있습니다. 네, 파종하고 육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종량은 상자당 250에서 300g 정도 파종을 하시면 되고요. 육묘 일수는 13일에서 16일 정도 육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육묘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파종량이 많기 때문에 육묘 후기에 입꽃병이라든지 이런 뜬모 증상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육묘 일수는 2주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파종량별 모 육묘 상태입니다. 250g과 300g 파종했을 때 모 소질이 가장 좋은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예, 이 양은 보통 주간 조간 간격을 30에서 22cm 정도로 조절을 해주시면 되고요. 주당 본수는 3에서 5개 정도가 적당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머지 재배 관리 부분은 이양 재배와 같게
관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못 심는 거리는 이양 주수별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보통 50주 정도가 가장 효율적으로 재배할 수 있는 평당 이양 주수고요. 그 50주로 이양을 할 때 주간 거리가 22cm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양 주수별 모 상태인데요. 37주가 같은 빨간색 사각형 내에 가장 적은 주수가 심겨져 있고요. 80주로 갈수록 동일한 면적에 많은 주수가 심겨져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중에 50주로 심었을 때가 가장 적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재직 주수별 볕대를 비교한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상강별을 기준으로 70주, 60주, 50주, 37주의 볕대 상태인데요. 이 주수가 낮으면 낮을수록 보시면 잎진무늬 마른병이라든지 이런 병 발생도 적은 경향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보람찬 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90주, 70주, 50주, 37주의 사진인데요. 평당 이양 주수가 적을수록 병의 발생이 적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예, 10아르당 육묘 상자 소유량입니다. 보통 중묘 기준으로 모치폭을 중으로 했을 때 80주 심는데 30상자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밀파 육묘를 하고 묘치량을 중 정도로 놨을 때 상자는 11상자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렇게 드문모 이양을 하게 되면 육묘 상자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게 됩니다. 드문모 심기 시험포의 생육 특성인데요. 보시면 삼광벼 기준으로 50주 심었을 때가 가장 쌀 수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정적으로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모판 수도 11판으로 줄어들게 됐고요. 등음모 심기 생육 시기별 생육 모습인데요. 왼쪽 사진이 70주, 그 다음 60주, 50주, 37주의 포장 상태인데요. 50주가 가장 안정적으로 자라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등모 재배 시의 핵심 실천 사항입니다. 적정 파종량을 준수하셔야 되겠고요. 상자당 280g 내외입니다. 그리고 육묘 기간은 2주 정도로 관리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주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정밀균평, 정밀이양을 하셔야 되겠고요. 적정 제식거리는 3.3제곱미터당 50주가 적당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적정 제식 본수는 포기당 3에서 5본 정도를 유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품종 해맑은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품종 해맑은벼를 개발하게 된 추진 배경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고품질쌀 적정 생산 정책 등으로 상강벼 재배 시군이 증가를 하고 있고요. 또 그로 인해서 아산맑은쌀 브랜드의 품종 퀄리티가 하향 평준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산시만에 고유한 벼 품종을 도입을 하기 위해서 농촌진흥청과 아산시와 또 지역 농협과 업무 협약을 맺어서 해맑은벼를 개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아산맑은쌀 브랜드 원료곡인 상강벼를 해맑은벼로 대체를 하기 위해서 요 신품종 해맑은벼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보시면 전국적으로 상강벼 정부 보급종 종자 신청량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었고요. 아산시에서 상강벼를 아산맑은쌀 원료곡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시점이
2006년, 7년 요 초반 시점이었는데요. 최근에는 이렇게 좀 상강벼의 재배 면적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아산만의 새로운 품종에 대한 이런 퀄리티들이 좀 떨어지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해맑은벼를 개발했고 상강벼를 해맑은벼로 대체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아산 맑은쌀 원료국으로 해맑은벼를 개발을 했는데요. 2019년에 국가신품종 선정위원회를 통과를 해서 현재 시범 재배단지 150헥타를 조성을 했습니다. 예, 생육 경과입니다. 2018년 3월에 수요 참여형 벼 품종 개발 업무 협약을 체결을 했고요. 그리고 19년도 12월에 품종명은 해맑은으로 국가신품종 선정위원회를 통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2월에 해맑은벼 보급종자 안전생산 공급 체계를 구축을 했고요. 2021년 5월에는 해맑은벼 시범재배 단지를 156헥타, 영인 156헥타, 둔포 100헥타 이렇게 해서 총 156헥타를 조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해맑은벼의 품종의 특성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수기는 상강에 비해서 한 5일 정도 빠른 경향이 있고요. 또 벼 키가 7cm 정도 작습니다. 그래서 도복에도 약간 강한 특성이 있고요. 또 쌀 수량은 상강에 비해서 크게 떨어지거나 그러지 않고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특징은 이삭의 길이가 길고 또 벼할 수가 많기 때문에 재현율이 조금 떨어지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 품질이라든지 수량이라든지 또 도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꽤 괜찮은 품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미질과 식미 특성을 보시더라도 단백질 함량도 상강에 비해서 낮고요. 식미 관능 검정에서도 상강벼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도정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현율은 상강에 비해서 조금 떨어지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재배적으로 좀 보완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19년도 품종 개발 당시의 식미검정 결과를 보시더라도 상강에 비해서 해맑은이 식미평가 결과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해맑은벼의 주요 품종 특성에 대해서 좀 주의돼야 될 사항들, 유의점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수기는 상강벼에 비해서 5일 정도 빠른 경향이고요. 단백질 함량이 낮아서 밥맛이 우수하고 쌀 수량은 상강벼와 비슷한 수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벼 키는 80cm로 상강벼에 비해서 7cm 정도 작고요. 도복에 다소 강한 경향이 있습니다. 또 재배상 유의점으로는 질소질 비료를 과용하게 되면 미질도 저하할 우려가 있고요. 또 상강벼 대비 도열병에 좀 취약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적정 시비를 해주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또 등숙기에는 수발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적기 이양하고 수확을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지력 증진을 위해서 유기물을 시용을 하고 규산질 비료도 살포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종자 소독과 용묘는 기존에 알고 계시던 방법대로 철저하게 해주셔야 되겠고요. 또 해맑은벼의 경우에는 드문모 재배가 알맞기 때문에 드문모 기준으로 상자당 종자 280g 안팎으로 파종을 하시고 종자 20kg당 약 70상자 정도 용묘를 하신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파종 시기는 5월 초에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드문모 재배로 밀파 육묘를 할 경우에는 5월 중순 정도로 파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해맑은벼 재배력입니다. 이것은 화면으로 가름을 하고요. 중요한 것은 무 심는 시기가 5월 말에서 6월 초가 가장 최적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5월 말에서 6월 초에 이양을 해야 되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기후 온난화 때문에 그 벼 재배 기간이 좀 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봄이 이 표에서 보시면 봄이 앞으로 빨라졌고요. 또 가을도 더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벼의 이양 적기가 현재 이양하는 거에 비해서 뒤로 더 밀려서 이양을 하셔야 출수기가 8월 중하순으로 맞춰지기 때문에 벼 수량도 높일 수 있고 등숙률도 개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가분들이 가장 많이 재배하는 시기가 5월 15일에서 20일 정도에 많이들 이양을 하시는데요. 이 시기를 5월 말이나 6월 초로 이동을 하셔서 이양을 하셔야 출수 후에 그 등숙 조건이 좋은 시기인 8월 20일 이후에 출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5월 말에서 6월 초에 이양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이양 시기는 그 해맑은벼의 경우에는 최종 문해기일이 6월 3일입니다. 그래서 6월 1일에서 6월 5일 사이에 이양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또 이양 주수는 평당 50주 안팎으로 또 주당 본수도 3에서 5번으로 이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물 관리 부분은 반드시 10일 안팎으로 중간 물대기를 해주셔야 되겠고요. 수확 작업에 지장이 없는 한은 수확 직전까지 논에 물을 대주는 게 좋습니다. 또 시비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맑은벼의 경우에는 도열병에 약한 품종이기 때문에 300평당 10아르당 7kg 안팎으로 시비를 해주셔야 되겠고요. 요 10아르당 7kg의 그 시비량은 밑거름과 이삿거름을 합한 그 질소 시비량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감안하셔서 질소질 비료를 시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삿거름 주는 시기는 출수하기 15일 전에 8월 초경에 NK 비료를 살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출수 15일 전에 이삭 길이가 한 1.5cm 정도 됩니다. 이 시기에 이삭거름을 살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왼쪽 사진을 보시면 삼강벼고요. 오른쪽이 해맑은벼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해맑은벼가 도복에 좀 강한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사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왼쪽은 해맑은벼이고요. 오른쪽은 한강벼입니다. 한강벼에 비해 해맑은벼가 도복에 다소 강한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해맑은벼의 경우에는 도열병에 취약하기 때문에 반드시 6월 하순에서 7월 초에 1차 사전 방제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 다이아몬드 형태로 병증이 보이는데요. 이게 이제 도열병, 잎도열병의 증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잎도열병 6월 말 7월 초에 1차 방제를 하지 않게 되면 이렇게 이삭이 추출되고 나서 이삭 도열병으로 번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요. 반드시 6월 말 7월 초에 사전에 도열병 방제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양을 하시다 보면 이렇게 마지막 부분에서 이양이 이렇게 겹치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는 그 측조 시비 비료가 2번씩 중복 살포가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부터 도열병, 잎도열병이 발생을 하고 또 방제를 안 해주시게 되면 이 옆으로 나중에 다 번져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이양할
할 때 비료들이 중첩됐거나 했던 부분들은 반드시 도열병 방제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해맑은벼의 경우에는 드문 모심기 재배를 하게 되는데요. 드문 모심기 재배를 하게 되면 이렇게 잎진무늬 마른병을 좀 예방을 할 수 있고요. 예, 그리고 잎진무늬 마른병이라든지 벼 물바구미 방제도 철저하게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잡초 방제는 썰해질 후에 초기 제초제는 썰해질 후 모내기 5일 전에 살포를 해주셔야 되겠고요. 또 중기 제초제의 경우에는 모내기 후에 15일경에 반드시 살포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주의사항은 논물이 5일간 유지를 시켜줘야, 논물을 5cm 깊이로 5일간 담수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또 후기 제초제인 경합처리제의 경우에는 모내기 후 25일에서 30일 사이에 논물을 완전히 뺀 후에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해맑은벼 최종 포장인데요. 사진을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예, 6월 4일 날 손 이양을 했고요. 6월 8일, 6월 28일 생육 모습입니다. 예, 7월, 8월 달에 출수기 때 모습이고요. 예, 8월 30일, 10월 19일 등속 상태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해맑은벼 안정생산을 위한 핵심 실천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복 경감이나 도열병 방지하기 위해서 규산질 비료는 반드시 살포해 주셔야 되겠고요. 또 시바르당 질소질 기준으로 77kg으로 적정 시비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해맑은벼의 경우에는 질소질 비료가 시바르당 10kg 이상 넘어가게 되면 반드시 목도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이 주시더라도 시바르당 질소 기준으로 9kg 이내로 주시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양은 최적 모내기일이 6월 3일입니다. 그래서 6월 1일에서 5일 사이에 이양을 해주셔야 되고요. 최소 5월 말에라도 이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드문 모심기 방식으로 이양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겠고요. 또 이양 깊이는 식부 깊이를 너무 깊게 하시지 마시고 2, 3cm 깊이로 이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또 저희 분할이 유도가 되고요. 또 분할수를 많이 확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도열병 방제 적기는 1차 6월 하순에서 7월 초순 장마철이 시작되는 그때인 6월 말에서 7월 초에 1차 방제를 해주셔야 되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료가 중첩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중심으로 방제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2차는 8월 초순경에 항공 방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확은 10월 중순 이후에 수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수확 적기는 5월 말 6월 초에 이양했을 기준으로 10월 중순 이후쯤 수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2022년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벼농사 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